역사 속의 문재인 벌써 3부입니다. 1부, 2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리즈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역사 속의 문재인 시리즈는 세계 역사에서 문재인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국가를 운영한 자들이 얼마나 큰 재앙을 초래했는지, 전쟁이 나고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결과에 이르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이 대한민국 역사에 다시는 등장하는 일이 없도록 교훈을 삼자는 의미에서 마련한 시리즈예요. 이 영상에는 문재인이라는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이게 문재인과 어떻게 연결된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영상을 보시는 내내 여러분이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역사 속의 문재인 3부는 한 인물이 아니라 나라입니다. 하나의 왕조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유화 정책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 적 앞에서 평화를 외치다가 그것 때문에 멸망한 나라, 바로 송나라 이야기예요. 송나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앞 당나라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나라 군대라고 하면 뭔가 규율이 빠지고 관리도 안 되고 전투력도 없고 이런 엉망인 군대를 말하는데, 사실 당나라는 오히려 군벌의 힘이 매우 강했던 나라예요. 군벌의 힘이 너무 강해서 결국 그 때문에 멸망의 길을 걷고, 당나라가 망하자 그 군벌들이 여기저기서 나라를 세워서 5대 10국이라는 5개의 왕조와 10개의 지방 소국으로 갈갈이 찢겨서 분열되어 버립니다. 5개의 왕조가 지나가는데 고작 53년밖에 걸리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혼란의 시기였는지 알 수 있어요. 5대의 마지막 왕조 후주가 망하고 송태조 조광윤이 황제 자리를 선양받으면서 건국된 송나라는 당나라가 군벌 때문에 반란에 시달리다가 결국 멸망을 하고 후에 잘게 쪼개져 버리는 과정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나라를 시작해요. 그래서 시작부터 과거 제도를 도입해서 문치주의, 문신 관료제를 근간으로 하는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송나라의 국가 경영 원칙은 수내허외, 국가의 내부를 타이트하게 다스리는 대신 외적은 대충 적당하게 타협해서 넘어가자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송나라는 굉장히 중앙 집권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문치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송나라는 문신을 중용하고 무신을 천시하고 또 차별했습니다.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배치하면 그게 군벌이 되고 반란을 일으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예병들은 전부 수도와 황궁을 방어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고, 반대로 국경 지역 최전방에는 전투력이 없는 오합지졸들이 몰려있는 기형적인 구조로 군사를 운용했어요. 그러니 반란이나 외적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전쟁을 할 때는 무관이 아니라 문신이 사령관을 맡았습니다. 당연히 실전 경험도 없고 군사 전략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송나라는 군대가 약하기로 유명했습니다. 듣기에도 참담한 일화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17대 1로 싸워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대사가 나와서 유행을 한 적이 있는데, 송나라는 17대 2000, 17명의 금나라 기병과 2000명의 송나라 군대가 싸워서 대패한 적이 있을 정도입니다. 1126년에 금나라 군사가 송나라를 침공해서 싸우다가 강화 조약이 체결되어 금나라는 17명의 기병을 본국으로 보내서 강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17명이 돌아가는 길에 만나는 송나라 군사들은 전쟁이 멈췄다는 것을 아직 몰랐다는 거예요. 이 금나라 기병들은 돌아가는 도중에 만난 송나라 군사에게 강화가 체결됐다, 그 소식을 알리러 가는 길이니까 길을 터달라고 요구하는데, 송나라 군사는 뭔 개소리냐 이 침략병 놈들아 하면서 길을 터주지 않아요. 상대는 17명인데 이쪽은 2000명이나 되니까 의기양양했겠죠. 결국 17대 2000으로 전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상 금나라의 중기병 7명이 중앙으로 돌격을 하고 군기병 10명이 활을 쏘니까 송나라의 2000명은 놀라서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다가 자기들끼리 깔려 죽고 밟혀 죽었어요. 2000명 중에 절반이 죽었고 나머지 절반은 도망갔습니다. 설화가 아니라 역사에 남아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송나라가 약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중앙 집권 체계를 갖추고 있었고 시작부터 과거 제도를 운영했기 때문에 실력 위주의 인사가 이루어졌어요. 덕분에 내치 시스템이 금방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이 비교적 효율적이었어요.
굉장히 폭넓은 외교와 교역을 했습니다. 고려, 일본, 동남아시아 국가들, 인도, 심지어 이집트까지 가서 외교를 했다고 해요. 수운이 발달해서 물류도 활발하게 유통됐고 철 생산 기술이 뛰어나서 국가의 군사력과 산업을 떠받쳤습니다. 경제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동전 생산량이 화폐 수요를 못 따라가는 바람에 송나라는 세계 최초의 국가 발행 종이돈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런 부유함은 송나라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돈으로 평화를 살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송나라가 내치는 강력하게 하고 외적에 대한 대응은 도외시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 기억나시죠?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마다 송나라는 돈을 주어서 돌려보내면 전쟁을 막을 수 있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착각했어요. 그래서 역사 내내 그 짓을 합니다. 돈이 없었으면 뭔가 다른 수를 내거나 결사항전이라도 했을 텐데 안타깝게도 송나라에는 돈이 많았어요. 송나라의 순회허회, 내치에 집중하고 돈으로 평화를 산다는 정책의 시작은 요나라와의 전쟁부터입니다. 건국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나라는 연운 16주를 요나라에 빼앗겨요. 그걸 수복하기 위해서 요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몇 번이나 대패를 거듭하면서 송나라는 연운 16주를 수복하겠다는 생각을 접고 대신 순회허회, 내치에나 집중하자는 정책을 시작해요. 국경의 장수들에게 적이 쳐들어오면 절대로 맞서 싸우지 말고 성만 지켜라고 명령을 하고 실제로 요나라가 쳐들어오자 용감하게 맞서 싸우고 승리한 장수들을 처벌하고 파직하기도 했습니다. 군대의 사기는 당연히 바닥으로 추락했어요. 적이 쳐들어오면 송나라 군사는 성 밖에서 백성들이 죽거나 말거나 재산을 빼앗기거나 말거나 문을 잠그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순회허회 정책을 도입한 태종이 죽고 아들이 즉위를 하자 순회허회는 오히려 한층 더 강화됐어요. 문신들이 새 황제에게 너도 나도 평화, 평화, 평화만 외쳐댄 겁니다. 때마침 요나라가 대군을 이끌고 또 침공해요. 재상이었던 구준이 맞서 싸우자고 주장을 했지만 황제는 싸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송나라는 급기야 돈을 주고 화친을 맺는 선택을 합니다. 매년 요나라에 은 10만 냥, 비단 20만 피를 바치는 조건으로 군사를 물려달라고 한 거예요. 일설에는 황제는 100만 냥 정도는 쓸 생각이 있었는데 30만으로 막아서 크게 기뻐했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이 선택을 돈을 주고 평화를 구걸했다는 뜻으로 납폐걸화라고 부르고 이는 이후 송나라 역사 내내 이어지는 굴욕적인 원칙이 되어버립니다. 송나라는 이 성과를 백성들에게 대승이라고 평화를 얻어냈다고 선전해요. 이후에 벌어진 일은 여러분이 모두 예상하시는 대로입니다. 송나라는 매년 요나라에 은 10만 냥, 비단 20만 피를 바치느라 그만큼 백성들을 쥐어짜야 했는데 앉아서 공무를 받던 요나라는 점점 이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요나라는 첫 강화 조약으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송나라를 치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실제로 쳐들어오지는 않고 선언만 해요. 그러자 송나라는 지레 겁을 먹고 사신을 보내서 매년 은 10만 냥과 비단 10만 피를 더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요. 때리면 돈이 나오고 때리겠다고 겁만 줘도 돈이 나오는데 안 때리는 게 더 이상하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몇 년 지나자 서하가 쳐들어와요. 송나라는 그때도 전쟁을 피한답시고 매년 은 7만 냥, 비단 15만 필, 차 5만 근을 서하에 바치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습니다. 돈을 줘서 서하의 군사가 물러나자 이번에도 송나라는 백성들에게 평화가 왔다고 선전을 해요. 이 꼴이 벌어졌는데도 송나라는 군사를 키우고 군제를 개편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이 올 때마다 돈을 줘서 보내면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1115년에 금나라가 건국되어 금나라는 요나라와 전쟁을 벌입니다. 요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송나라는 금나라와 평화 교섭을 해요. 요나라에 보내던 공물을 이제 금나라에 보내기로 약속을 하고 땅도 상당 부분 떼어주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은 겁니다. 그러나 요나라가 망하자마자 화친을 맺은 지 단 3년 만에 금나라는 송나라를 침공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송나라는 이제 정신을 차릴 법도 한데 여전히 오로지 어느 땅을 떼어주면 화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신하들도 오로지 화친, 화친, 평화, 평화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요 나라가 망한 지 2년 만에 금나라는 송나라를 또다시 대대적으로 침공해요. 침공의 명분은 송나라가 금나라 몰래 요 나라와 외교를 이어가면서 금나라를 배신했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이건 그냥 침공하기 위해서 갖다 댄 핑계일 뿐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겠죠. 결국 송나라는 이 전쟁을 넘기지 못하고 황제가 금나라에 잡혀가고 황후, 황제의 딸, 황제의 어머니들은 전부 금나라의 기녀로 팔려가는 상황을 맞습니다. 이 사건을 정강년에 일어난 사건, 정강의 변이라고 불러요. 정강의 변으로 인해서 북송, 기존의 송나라는 멸망해버리고 황제의 이복 동생이 남쪽으로 도망을 가서 남송을 세웁니다. 남송 초기에는 나라가 망한 뒤라서 정신을 바짝 차렸는지 금나라에 강하게 대응해요. 남송은 무신 악비를 중용하고 악비가 지휘하는 군대는 남송 영토까지 밀고 내려왔던 금나라를 북으로 패퇴시킵니다. 그러나 겨우 위기를 한 곱이 넘기자마자 송나라의 평화주의, 납폐걸화 본성이 다시 고개를 듭니다. 새로 재상이 된 진회는 돈으로 평화를 사기 위해서 악비를 처형해버리고 남송 내의 주전파들을 숙청해버려요. 그리고 황하 이북 땅을 전부 금나라에 바치면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매년 25만 양의 은과 25만 필의 비단을 금나라에 바치기로 해요. 이제는 끝날 법도 한데 이것도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비굴하게 납폐걸화하면서 13세기까지 살아남은 남송은 몽골이라는 대단한 적을 마주하게 돼요. 몽골은 원래 금나라의 남은 세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송나라와 협력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나라가 망하자 그대로 송나라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요 나라 금나라 사이에서 평화하다가 망했으면서도 송나라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몽골에도 돈을 주고 화친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몽골은 돈을 받고 물러설 기세가 전혀 아니었어요. 결국 남송을 공략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형의 뒤를 이은 쿠빌라이 칸에 의해서 남송은 멸망합니다. 멸망 당시에도 송나라의 군사력과 재력은 여전히 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몽골의 전력이 얼마나 대단했었는지를 차치하고 싸울 의지가 없는 송나라는 훌륭한 경제력과 기술력, 숫자로는 엄청난 군사력을 가졌으면서도 허망하게 멸망해버렸어요. 영원한 나라는 없다고들 합니다. 특히 근세 이전의 나라들은 아무리 번영을 누리던 대제국이라도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나 송나라는 성공의 요소를 정말 많이 가지고 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300년의 역사 내내 적에게 고개를 숙이고 보화를 갖다 바치는 굴욕과 치욕을 감내하면서 버티다가 결국 손에 가진 것이 한참 남은 채로 허망하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았지만 군사를 키울 돈도 충분했지만 송나라는 과거의 경험에서 배우지를 못하고 평화 노래만 부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거예요. 송나라의 역사는 인류에게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돈으로 산 것은 평화처럼 보일 뿐 절대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려줍니다. 싸울 각오가 되지 않은 군대, 정신이 썩어서 싸움을 두려워하는 나라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우수한 무기로 무장하고 아무리 병사의 숫자가 많아도 적 앞에서는 촛불처럼 사그러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현 대령통인 문재인 그리고 대령통이 될 뻔한 이재명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낫다면서 적에게 돈을 주고 적의 요구를 들어주고 적의 비위를 맞춰주면서 평화를 사려고 든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기 위해서 적이 원하는 대로 하자 단어 그대로 납폐걸화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돈을 주고 평화를 사려는 시도는 성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장은 평화처럼 보이더라도 그게 진짜 평화였던 적은 없어요. 왜냐? 내가 적에게 돈을 주고 시간을 주고 원하는 것을 들어줄수록 적은 계속 강해지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해진 적은 반드시 더 많은 돈, 더 큰 양보, 더 끔찍한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돈을 주고 산 평화의 끝에는 반드시 더 강해지고 더 욕심이 많아진 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가짜 평화가 무너지는 시점은 언제냐? 우리 적이 그걸 결정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전쟁을 대비하는 것은 전쟁광이 아니라
평화주의자의 행동입니다. 전쟁을 치를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진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인류 역사가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평화는 힘을 가진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그리고 의지가 없으면 평화냐 전쟁이냐는 내가 결정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에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 서서 그 가짜 평화를 국민들에게 팔아먹고 있어요. 마치 평화를 얻어냈다고 싸우지 않는 것이 곧 승리라고 백성들에게 거짓말하던 송나라 황제들처럼 우리는 다시는 그런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가짜 평화의 끝에는 반드시 더 강해지고 더 탐욕스러워진 적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니까요. 역사 속의 문제인 3부 송나라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질 4부에서는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익숙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1부, 2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 링크를 다시 한번 걸어드리겠습니다. 송나라 편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앞의 2편 그리고 이어질 4부, 5부도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 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